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조금은 섬뜩한 실제 범죄 시나리오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회학에서 아주 어렵기로 악명 높은 이론 하나를 완전히 해체해 볼 텐데요.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아무리 무겁고 복잡해 보이는 철학적 개념도 뼈대를 하나씩 발라내다 보면 꽤 재밌거든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이 얼마나 경이롭고 또 낯선 과정의 연속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매혹적인 주제 속으로 바로 뛰어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목이 심하게 베인 채 숨을 거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변은 온통 혼란스럽고 비극적인 분위기고요. 그런데 범죄 현장에는 여기가 진실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친절한 네온사인 같은 건 없잖아요. 오직 어지럽고 앞뒤가 안 맞는 파편들만 널려 있을 뿐이죠. 이럴 때 수사관들은 대체 어떻게 이 흩어진 단서들을 퍼즐처럼 짜맞춰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의 기록을 만들어낼까요? 누군가 사망했을 때 우리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검시소 산하에 있는 자살 예방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매일같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고 아주 긴박하고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곳이죠. 여기서 누군가의 죽음을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사고사인지 분류하는 일은 그냥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유가족이 받을 생명보험금에 향방이 걸려 있고 경찰이 살인사건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도 결정되거든요. 게다가 남겨진 가족들의 남은 삶에 지울 수 없는 사회적 꼬리표를 붙일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일입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민속방법론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해럴드 가핑클의 아주 획기적인 접근법을 살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우울하고 법의학적인 딜레마가요. 사실 저명한 사회학자 해럴드 가핑클의 연구 세계로 들어가는 완벽한 출입문입니다. 가핑클은 민속방법론이라는 듣기만 해도 좀 어리 아파 보이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쪼개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민속은 평범한 사람들을, 방법은 그들이 무언가를 하는 방식을, 론은 학문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창한 제도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자신만의 객관적인 현실감을 만들어가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모두가 현실을 짓는 건축가라는 뜻이죠. 보통 우리는 현실이라는 게 중력이나 날씨처럼 그냥 우리 밖에 원래 있는 거라고 믿잖아요. 에밀 듀르켐 같은 전통적인 학자들도 객관적 현실이란 굳건하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핑클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는 현실이 이미 존재하는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성취해내는 모래성 같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손을 움직여서 짚고 다듬지 않으면 훅 무너져 버리는 그런 지속적인 성취물이라는 거죠. 완전 발상의 전환이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실용적 목적을 위한 과학. 다시 검시소의 아주 정치적인 환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가핑클의 이 놀라운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검시소 상황에 대입해 볼게요. 가핑클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검시소는 순수한 진리만 탐구하는 무균실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같이 대중에게 공개될 공식 기록을 찍어내는 아주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른바 모든 실용적 목적을 위해 과학적인 보고서를 써내야만 합니다. 여기서 실용적이라는 건요, 슬픔과 분노에 빠진 유가족도 납득시켜야 하고 의심 많은 경찰도 설득해야 하고 엄청 깐깐한 보험회사의 기준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수사관들은 정말 엄청난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진실들 사이에서 대체 얼마나 파헤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공개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그냥 매끄럽게 얼버무리고 어떤 부분은 이건 굳이 대중이 알 필요 없어 하면서 조용히 덮어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실을 그냥 복사기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파편들을 요리조리 맞춰서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진실로 관리하고 다듬는 치열한 과정인 거죠. 세 번째 섹션, 실제로 일어난 일 구성하기. 공식적인 진실이 어떻게 조립되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살 예방센터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를 짜맞추는 걸까요?
가핑클은 그 안개처럼 불확실한 죽음이 세상이 인정하는 공식 기록으로 변하는 과정을 3단계로 딱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 사인이 불확실한 죽음이 발생합니다. 둘째, 남겨진 유해와 흔적들을 섬세하게 읽어내죠. 셋째, 이렇게 모인 단서들을 하나로 엮어서 전문가로서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일관되고 합리적인 설명을 마침내 구성해내는 겁니다. 여기서 2번째 단계인 유래를 읽는다는 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가핑클이 말하는 유래는요, 시신이나 굴러다니는 약병 같은 눈에 보이는 증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흥미로운 건 이웃들 사이에서 도는 은밀한 소문, 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직장 동료들의 자잘한 기억들까지 쓱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파편화되고 심지어 서로 안 맞는 사회적 단서들까지 정교하게 얽혀야만 비로소 현실이라는 견고한 건물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조립되는지 법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목이 베인 시신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사관이 치명적인 상처 주변에서 아주 얇게 베인 자국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걸 주저흔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 순간 의미 없던 상처 하나가 갑자기 죽기 직전에 극심한 고뇌라던가 망설임이라는 엄청나게 인간적인 스토리를 입게 됩니다. 단순한 상처가 아주 강력한 자살 내러티브로 극적으로 변신하는 순간인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핑클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다른 상황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나? 하고요. 주저흔처럼 보이는 저 얕은 상처들, 사실 몸싸움을 하다가 생길 수도 있고 타살 과정에서 똑같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결국 증거 자체가 입을 열어 진실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수사관이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특정한 자살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증거들을 거기에 맞춰서 구성했기 때문에 비로소 죽음의 흔적들이 말이 되는 스토리로 완성된 거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 4입니다. 일상의 환상. 이 기록이 진짜 진실이 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사관의 치열한 고민 끝에 선택된 이야기는 마침내 종이 위에 적혀서 공식 파일에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확한 사인이라는 제목이 딱 붙죠. 바로 그 소료 작업 하나로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진실도 절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분간만 유효한 겁니다. 만약에 유가족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거나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튀어나와서 사건이 재조사되는 순간 그 견고해 보였던 현실은 언제든 찢어지고 다시 쓰일 수 있는 아주 연약한 텍스트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무서운 범죄 현장에서는 빠져나와서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가핑클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모두 실천적인 사회학자다. 직장 상사가 보낸 알쏭달쏭한 이메일의 행간을 읽으려고 끙끙댈 때 평소랑 좀 다른 친구의 싸늘한 말투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이유를 유추할 때 사실 우리도 방금 본 검시관이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파편들을 주워 모아서 타인의 행동이나 이 세상에 대해 나름대로 말이 되는 합리적인 스토리를 끊임없이 지어내고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좀 묵직하지 않나요? 우리의 일상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쫙 세팅되어 있는 객관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짜맞춰서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우리만의 현실을 조립하는 노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굳건하고 변함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어떤 현실을 구성하고 계신가요?